이번 시간에는 44번 정규 분포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규 분포 곡선은 제작자에 의해서 가우스 곡선 또는 대칭 곡선 또는 확률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보통 정상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이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좌우 대칭이며 종 모양을 지닌다. 최빈법, 중위수, 산술 평균이 한 점에 일치한다. 집중경향치에서 최빈치, 중간치, 중앙치, 그리고 평균치가 한 점에 일치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다. 보통 규준점수, 표준점수에서 채점수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 정규분포 곡선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를 1로 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렇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 좋습니다. 그래서 이 4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에 보면 변수값이 집중 경향치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주는 수치가 아닌 것은, 보통 이렇게 제시된 연구의 결과인 수치가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변산도 또는 산포도 또는 일탈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산 또는 보통 우리가 범위라고 설명하는데, 분산의 범위에는 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거기에는 범위, 사분편차, 평균편차,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그건 분산이라고 설명하던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 마이너스 최저점 플러스 1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산도에는 범위, 사분편차, 평균편차, 표준편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변산도의 개념이 아니라 상관도를 알려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뢰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 종류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동형검사 신뢰도 또는 평행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는데, 동형 신뢰도 또는 평행 신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분 신뢰도, 또 그런가 하면 문학내적 합치도 등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무작위 오류와 관계가 있다. 무작위 오류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무작위 오류, 아까 우리가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처럼 측정자에 의한 오류, 측정 대상자로 인한 오류, 측정 상황에 따른 오류, 측정 도구에 따른 오류 등으로 어떠한 일정한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은 그때그때 각기 달리 나타나는 오류를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데, 신뢰도가 무작위 오류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재검사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할 경우 측정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재검사는 같은 평가 도구를, 측정 도구를 같은 대상에게 한 번 실시하고 채점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또 한 번 측정해서 채점해서 비교, 그 점수 사이의 비교를 통한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재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겠군요. 크롬바 알파 계수는, 알파는 신뢰도 측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문학내적 합치도를 알아보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고, 측정 결과가 일관된 정도를 알려본다. 신뢰도죠. 정확성, 일관성, 안정성, 동질성을 알아보는 것이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동일 대상에게 시기만 달리하여 동일 측정 도구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는 신뢰도 측정법은, 동일 대상에게 시기만 달리해서 동일 측정 도구를 알아보는 것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에 보시면 거기 평행양식법이나 복수양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동형검사 신뢰도를 말하는 것이고, 내적 일관성법에서 사용되는 상관계수를 크롬바우의 알파 계수라고 합니다. 48번에 보시면 총 20문항의 적도를 10문항씩 두 조합으로 나눈 후 평균 점수 간 상관계수를 보고 측정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써 20문항의 척도를 10문항씩 나눠서 했다는 것은 반분신리도를 말합니다. 반분법을 말하고 있는데 신리도 측정이 하나이다. 반분법 또는 반분신리도입니다. 일관성 확인을 위해 2번 조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다. 두 번 조사하는 것은 검사, 재검사 신리도나 동형검사 신리도, 맞아면 평행양식법이 되겠지요. 20문항이 동일 개념을 측정해야 적용할 수가 있다. 문항을 어떻게 두 조합으로 나눈지에 따라 상관계세가 달라질 수 있다. 반분신리도로 반분법을 할 적에 전후 반분법도 있고 기후 홀짝법이지요. 기후 반분법도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낮을 경우 어떤 문항을 제거할지 알아볼 수가 있다. 상관계수가 낮게 되면 낮을 경우 어떤 문항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해서 내적 일관성 합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문항, 상관계수가 낮은 경우에 어떤 문항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적 일관성 분석 또는 거기 위에 문제 나오는 내적 일관성법이라고 하는 문항 내적 합치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반분법을 물어봤는데 5번은 문항 일관성 분석이나 문항 내적 합치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9번에 보시면 크롬바 알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척도를 구성하는 전체 문항 조합들의 상관관계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다. 자, 어쨌든 그냥 전문적으로 설명할 건 아닌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척도를 구성하는 전체 문항 조합들의, 그게 뭐야?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것은 하나의 문항을 독립된 평가 도구로 보고 모든 문항 간의 조합,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5번, 2번과 3번, 2번과 4번, 2번과 5번, 이렇게 모든 문항들의 조합들을 상관관계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것을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라고 합니다. 척도의 문항을 절반으로 나누어 두 부분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은 반분법에서 사용하는 안정성, 그것은 동질성 계수가 되겠고, 복수의 조사자를 통해 측정한 점수를 비교하여 의견 일치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건 신리도라고 신리도 중에 채점자의 신리도, 즉 객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두 개의 척도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한 점수를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동형검사 신리도, 복수양식법 또는 평행양식법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동일 대상에게 서로 다른 시점에 측정한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 나오는 안정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크롬바 알파 계수는 문항 일관성 분석이나 문항 내적 합치도에서 사용하는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척도를 구성하는 전체 문항 조합들의 상관관계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것을 크롬바흐의 알파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 설명되지 않은 거 난이도 높여서 계속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종합복지관 채용시험에서 A유 성적은 높았고 B유 성적은 낮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복지관에 입사했다. 입사 후에 B가 A보다 업무 성적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복지관에서 사용한 채용시험에 뭐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알아보고자 하는 미래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알아보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언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타당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1번에 보시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뢰도와 타당도, 아까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했던 전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니까.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또 하나의 관계는 타당도가 높으면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면 신뢰도, 정확도도 높다. 자,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동일인이 한 체중계로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체중계의 타당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재검사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편향은 무작위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 편향은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오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편향은 체계적 오류와 관련되어 있지요. 때문에 보통 우리가 체계적 오류 그러면은 체계적 오류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오류나 사회 경제학적 특성으로 인한 오류 또는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오류도 있지만 편향으로 인한 오류, 맞아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또는 고정응답군에 의한 편향으로 인한 맞아 고정응답군에 의한 편향 또는 뭐 사회적 적절성에 의한 편향 또는 뭐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 이런 것들이 꼭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낙지 그럴 때 낙지를 서양 애들은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아주 끔찍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 이쪽에서는 또 아주 선호하게 되고 또 청국장에 대해서도 이쪽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문화적 차이에도 그쪽 식생활 문화에 의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냄새로 인식하는 이런 편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 사회적 적절성에 의한 편향 또는 고정응답군에 의한 편향 이런 편향들은 체계적 오류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지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성은 보증하지 않는다. 그렇죠.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높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이건 맞는 거고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반분법을 사용한다. 반분법은 신뢰도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기준 관련 타당도 검사를 위해 해당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이 필요하다. 기준 관련 타당도 거기 오면 해당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기준 관련 타당도가 아니라 구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구인 타당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에 보면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 자,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떠한 종속 변인의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느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독립 변인의 존재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 나오는 내적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적 타당도 보면은 실험 요인 외에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고자 한다. 실험 설계를 할 적에는 독립 변인의 존재성을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독립 변인 외의 기타 변수는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요인 외에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고자 한다. 다른 가능성도 도출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우연한 사건, 인과관계가 나와 있죠. 다음에 우연한 사건에 영향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라는 것은 이건 역사를 말하고 있죠. 일반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적 타당도를 말합니다. 통계적 회귀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거기 보면 내적 타당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우연한 사건의 발생인 역사, 시간의 흐름인 성장, 또 성숙이라고 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검사 경험으로 인한 오차 발생이라고 하는 검사, 또 측정 도구의 난이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측정 도구, 또 극단 수준에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한 연구로 인한 오차 발생인 통계적 회귀 또는 실험 대상자의 상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인과관계의 모호성 이런 것 등이 모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번에 보시면 A 사회복지사가 간과하고 있는 인과관계 조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 A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지역사회 아동학대 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하고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과적으로 적어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보통 우리가 인과관계 조건, 실험 설계에서 실험 연구의 인과관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 추론 조건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선행성, 또 공변,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과관계의 조건 그러면 공변,
그리고 통제성, 시간적 우선성 1, 4, 5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공변성, 독립변이인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했더니 종속변이인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줄어들었다. 변화가 있습니다. 공변성. 다음에 먼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줄어들었다. 선 독립변인, 후 종속변인, 시간적 우선성. 그에 비해서 다른 변수에 대한 개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통제성, 경쟁가설 배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사전 사후 검사에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타당도 저해 요인은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해서 발생한 타당도 저해.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검사 도구 효과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도구 효과가 됩니다. 우리가 하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서는 우연한 사건의 발생 역사, 시간의 흐름인 성숙, 다음에 검사 후 경험인 측정, 다음에 도구의 차이 또는 도구의 난이도 차이라고 설명하던 도구 효과, 또 극단 수준의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나타나는 오차 발생, 통계적 효기, 또 인과관계의 모호성, 또는 대상자의 상실, 이런 등을 들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은 도구 효과, 측정 도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에 보면 다음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사전 검사에서 우울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5명의 요인을 선정하여 우울 감소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동일한 도구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더니 우울 점수가 낮았다. 이때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극단 수준에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한 연구는 정확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아는 통계적 효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유의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의적 타당도라는 것은 실험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유의적 타당도가 되겠는데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유의적 타당도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다음에 연구 대상의 조사 반응성은 유의적 타당도를 제외할 수 있다. 그렇죠. 연구 대상자가 자기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조작된 반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 당연한 거지요. 인과관계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인과관계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인과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인과관계의 관계와 정도가 있는 것은 이건 내적 타당도입니다. 시간적 선행성, 공변, 그리고 통제라고 하는 경쟁가설 배제, 이것은 내적 타당도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번에 보시면 다음 연구 설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유의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진에 의해 정신적 충격에 빠진 재난지역 주민 대상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기개입 직전과 위기개입 후 한 달 만에 각각 동일한 척도로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자,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측정을 비교했을 때 내유의적 타당도 저해 요인, 이것은 위기 발생 직전, 직후와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같은 검사 도구를 했을 때 오차의 범위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뭘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것을 우리는 성숙으로 인한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연한 사건, 이것은 역사라고 합니다. 도구 효과,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도구의 난이도 차이가 어떤 오차를 발생한다는 것은 도구 효과라고 합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야 합니다. 다음에 실험 대상자의 상실, 여기는 그 관련 없고 성숙 효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성숙 효과, 시간의 흐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내적 타당도, 독립변인의 개입 영향력을 오차, 정확성을 말하자면 오차가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숙을 물어봤습니다. 58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사 연구의 대상은
조사 대상 연 변수들 사이에 논리적 구조를 조사 대상 변수들 사이에 논리적 구조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에서 일반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재반 활동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는 단계. 조사 대상 변수의 논리적 구조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에서 일반화까지 필요한 재반 활동의 계획을 각본을 짜는 단계는 조사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사 연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 인식이나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여기는 조사 설계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9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에 적합한 상황은, 전에 실험 설계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험 설계란 독립 변이를 가미했을 때 종속 변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설계를 바로 실험 설계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독립 변이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이를 영향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타당도에서 3대 전제 요건, 시간적 선행성, 공변, 그리고 통제 세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 변인이 먼저 제시돼야 되고, 독립 변인이 가미되가 되면 종속 변이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독립 변인 이외에 기타 변수는 최대한 배제시켜야 된다는 3대 추론 요건, 인과관계의 조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실험 설계가 적합한 상황은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베이를 한다, 조사를 한다,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결혼가족의 이혼율을 파악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한다, 인권 민감도를 측정한다. 자, 여기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2번밖에 없대요. 독립변인인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노인에게 어떠한 종속변인으로서 어떠한 노인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험 설계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선, 여기 나와 있죠. 선 무료급식 서비스 후 노인의 변화, 시간적 선행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에서 위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작위 집단할 때 위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보통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독립 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적에 그 방법은 첫 번째가 통제 집단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통제 집단을 이용하는 방법. 또 그런가 하면은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선택하는 무선 표집의 방법. 다시 말해서 무선 표집의 방법. 무선 표집을 통해서 소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딱짝찍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 오면 무작위 집단 할당 방법을 이용한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바로 이걸 가지고 무작위 집단 할당을 했느냐 아니느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했느냐 아니느냐를 가지고 진실험 집단과 준실험 집단, 즉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무작위 집단 할당 방법 이용합니다. 다음에 동질적 집단 할당을 위하여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다. 동질적 집단 할당을 최대한 집단 할당의 동질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동질적 집단 할당은 표본이 크면 클수록 소위 오차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커야 됩니다. 사전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질적 구성 요소를 최소화한다. 다시 말해서 동질적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자들을 동일 비율로 할당한다.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제비 뽑기 등을 이용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다. 표현들은 각기 달리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 무선 표집을 통하여 동질적 집단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놓고 그 중에 실험 집단에 그 당시에는 두 집단을 나누어 놓고 그리고 독립 변이를 가미해서 실험 집단으로 분류할 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그냥 어쨌든 통제라는 그것보다는 그냥 논리적 오류가 생겼습니다. 커야 됩니다. 다음에 솔로몬 연구 설계 집단에 대한 연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솔로몬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에서 4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사후 측정만 하는 집단은 2개가 있다. 그렇죠? 사후 측정만 하는 집단은 2개,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2개가 있습니다.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비동일 비교집단 설계, 맞아. 이질 통제집단 설계라고 하는 것은 준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를 결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다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한 실험 설계 방식은, 자, ADHD 아동에게 프로그램 유형과 실시 시기를 달리함에 따라 개입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실험 설계의 방법에는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와 그리고 전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전실험 설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 전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 그리고 요인 설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인, 여기처럼 다수의 독립변인이 동시에 하나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다시 말해 ADHD 아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속변수 변화에 프로그램의 유형이라는 독립변수가 또는 실시시기라는 독립변수가 복수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의 독립변인을 가지고 독립변인의 효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진실험 설계 방법이 바로 요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수의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요인 설계를 설명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번에 보시면 어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호손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실험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조작된 반응을 보일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손 효과, 플레시보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자기가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보여주는 조작된 자료로 인한 오차 발생을 이렇게, 당연히 그것은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호손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마치 위생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연구 말고 이미 자기가 연구 대상이 됐다는 걸 느낌으로써 또 하나의 위생변수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생변수를 배제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60번의 문제와 같이 풀어서 통제집단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무선 배치를 통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또 그런가 하면 짝짓기 방법, 이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제집단 추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